정약용의 삶의 지혜 흙 위에 선 철학, 그리고 마지막 한숨까지. 1. 조선 후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정약용. 다산이라는 호를 가졌지요. 우리는 흔히 그를 위대한 실학자라고 부릅니다. 책 속에 갇힌 학자가 아니라 땅 위에 선 철학자였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전하고 싶은 것은 그의 학문적 업적이 아닙니다. 그가 살아내는 방식 속에서 발견한 지혜, 그가 실패와 고통 속에서도 끝내 놓지 않았던 삶의 태도, 그리고 우리에게 남긴 숨결 같은 가르침이에요. 함께 걸어가 보아요. 다산이 걸었던 그 길을, 그의 발자국 하나하나에서 우리 삶의 지혜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2. 정약용은 타고난 천재였습니다. 과거에 급제한 나이 28, 그는 벌써 조정의 핵심 인물로 떠올랐지요. 수원성을 쌓을 때는 거중기라는 놀라운 기계를 고안해 내기도 했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 30을 갓 넘겼을 무렵이었어요. 그는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바꾸고 있었지요. 그런 그가 어느 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1801년 신유박해. 천주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그의 형 정약종은 순교했습니다. 그 자신도 귀향길에 올랐습니다. 강진이라는 땅, 서울에서 그리 멀지 않았지만 당시로서는 가장 먼 곳이었지요. 18해. 그는 강진에서 18해를 살았습니다. 생각해 보셨나요? 20살이 조금 넘은 나이에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긴다는 것. 꿈도 자리도 이름도 때로는 믿음마저도.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낯선 땅으로 가는 것. 정약용은 그렇게 갔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진정한 삶의 지혜를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3. 강진으로 가는 길, 그는 벌써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 있을 때는 그가 가장 잘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귀향길에는 그와 함께한 이들이 없었어요. 혼자였습니다. 낯선 길, 낯선 사람, 낯선 땅. 그가 가진 것은 오직 글쓰기와 생각하기, 그리고 그를 기다리는 가족뿐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좌절했습니다. 아니, 아마 좌절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할지도 몰라요. 그는 좌절할 틈도 없이 살아야 했으니까요. 강진에 도착한 그는 초가집 한 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비가 새고 바람이 들이치는 집이었지요. 그러나 그는 그곳에 다산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차가 나는 산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지혜를 만납니다. 이름을 바꾸는 것, 그것은 삶을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정약용은 자신이 처한 현실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도 않았어요. 그는 그 좁은 땅, 그 낡은 집에 다산이라는 이름을 붙임으로써 그곳을 자신만의 세계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나요? 내게 주어진 환경이 때로는 너무 좁고 너무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환경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 그 환경에 어떤 이름을 붙이느냐에 따라 그곳은 지옥이 될 수도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산은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 좁은 땅에서, 그 낡은 집에서 그의 두 번째 인생을. 4. 강진에서의 삶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학자였지만 강진에서는 농사를 지어야 했어요. 자신의 손으로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김을 메고 수확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설펐습니다. 서울에서 책만 보던 손이 호미 자루를 잡으니 물집이 잡혔지요.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흙을 만져야 삶이 보인다는 것. 책 속에서만 알던 세상과 실제로 살아가는 세상은 참으로 달랐어요.
책에서는 농사가 이론이었지만 실제로는 비와 바람과 땅과 씨앗의 문제였습니다. 책에서는 백성이 추상이었지만 강진에서 만난 백성들은 이름과 얼굴과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약용은 그들을 만나며 자신이 이전에 몰랐던 세상의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학문으로는 배울 수 없는 오직 몸으로 부딪히고 함께 살아가야만 알 수 있는 지혜였어요. 우리는 때로 너무 많은 것을 책에서, 이론에서, 말로만 배우려 하지 않나요? 그러나 진정한 지혜는 손으로 만지고 발로 걷고 몸으로 겪어내는 과정 속에서 자라나는 것 같아요. 다사는 그렇게 흙을 만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흙에서 그의 철학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강진에서 정약용이 가장 많이 한 일은 글을 쓰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아침이면 일어나 먼저 산책을 했습니다. 차가 나는 그 산을 오르며 하늘과 땅과 바다를 바라보았지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먹을 것을 챙기고 가족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글을 썼습니다. 저녁이면 등불을 켜고 또 글을 썼습니다. 그가 강진에서 남긴 글의 양은 무려 500여 권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쓴 글의 내용이 단순한 학문적 저술만은 아니었다는 사실 아시나요? 그는 목민심서를 썼습니다. 백성을 다스리는 관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하나 기록한 책이었어요. 그는 경세유표를 썼습니다. 나라를 경영하는 방법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이었지요. 그는 흠음신서를 썼습니다. 죄인을 다스리는 방법, 공정한 재판이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고민한 책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참 놀랍지 않나요? 자신이 귀양살이를 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그는 관리가 되어야 할 사람들을 위해 글을 썼습니다. 자신은 벼슬에서 쫓겨났지만 누군가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믿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지혜를 만납니다. 내가 가진 것을 잃었다고 해서 내가 할 일을 잃은 것은 아닙니다. 정약용은 자리를 잃었지만 할 일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글을 썼습니다. 자신이 직접 실행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 일을 할 후세를 위해 길을 닦아두었습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나요? 때로는 내가 원하는 자리에서 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대신할 수 있는 방법, 다른 방식으로 그 일을 이루어낼 수 있는 길은 항상 존재하는 것 같아요. 6. 다산이 강진에서 또 하나 배운 것은 사람과의 관계였습니다. 그는 귀양지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를 찾아오는 제자들, 함께 농사짓는 이웃들, 그를 감시하는 관리들, 때로는 그를 괴롭히는 사람들까지. 그는 그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를 배웠습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다는 것, 그래서 서로를 용서해야 한다는 것. 그는 자신을 귀양 보낸 조정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가 위대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원망하고 미워하는 것이 결국 자신을 더욱 괴롭게 만든다는 것을 그는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는 그 사람의 잘못을 찾기보다 그 사람의 어려움을 먼저 헤아려라. 참으로 아름다운 가르침이지요. 우리는 흔히 상대의 잘못을 찾기에 급급합니다. 그 잘못을 지적하고 그것을 통해 내가 더 나은 사람임을 증명하려 하지요. 그러나 다사는 말합니다. 잘못을 찾기보다 어려움을 헤아리라고. 상대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그 마음속에는 어떤 상처가 있는지, 그가 견뎌내야 했던 삶은 어떤 것이었는지. 그렇게 사람을 볼 때 비로소 우리는 사람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해 없이는 용서도 사랑도 있을 수 없지요. 7. 다산의 강진 생활에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다림이었습니다. 18해. 그는 18해를 기다렸습니다. 풀려나를 서울로 돌아갈 그날을. 그런데 그는 그 긴 시간을 그냥 기다리지만은 않았어요. 그는 기다리는 동안 자신을 갈고 닦았습니다. 글을 쓰고 사람을 만나고 자연을 벗하며 자신의 내면을 더욱 깊게 만들어 갔습니다. 기다림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멈춰 서서 시간이 지나가기를 바라는 것. 다른 하나는 기다리는 동안에도 자신을 성장시키는 것. 다사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긴 기다림의 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원하는 사람이 오지 않고, 원하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시간. 그 시간을 우리는 그냥 보내버리기도 합니다. 시간만 지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고 믿으며. 그러나 다사는 가르칩니다. 기다림은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니라고. 기다리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존재하느냐가 결국 우리를 만든다고. 8. 정약용이 강진에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지혜 하나를 더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작은 것의 소중함이었습니다. 서울에 있을 때는 큰 일만 생각했습니다. 나라를 바꾸고 세상을 혁명하고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것. 그런데 강진에 와서 보니 삶은 그렇게 큰 것들로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먹을 것을 마련하는 일, 가족과 함께 밥을 먹는 일,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듣는 일, 비 오는 날 처마 끝에 떨어지는 빗소리를 듣는 일. 그런 작은 것들이 모여 하루를 만들고 한 해를 만들고 결국 인생을 만든다는 것을 그는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글에 이렇게 썼습니다. 작은 일에 충실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큰 일을 바랄 수 있으리요. 참으로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흔히 큰 일을 꿈꿉니다. 위대한 성공, 엄청난 업적, 모두가 인정하는 명예. 그러나 그 큰 일은 작은 일들이 쌓여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사실 우리는 자주 잊어버리지요. 다사는 강진에서 그 작은 일들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았고 그렇게 쌓인 날들이 그를 더욱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9. 1818년 마침내 정약용은 풀려났습니다. 18해 만이었어요. 그는 66살 노인이 되어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서울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제자들, 그의 가족들, 그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들. 그러나 세상은 그가 떠났을 때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가 꿈꾸던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가 써내려간 책들은 여전히 빛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 66. 누군가에게는 이미 모든 것이 끝난 나이였지요. 그런데 정약용은 달랐습니다. 그는 서울에 돌아와서도 글을 썼습니다.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자신이 강진에서 깨달은 것들을 하나하나 전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벼슬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정에서 그를 불렀지만 그는 나아가지 않았어요. 그 이유를 누군가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할 일은 이미 내 책 속에 다 적어두었습니다. 이제는 그 책이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멋진 말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지혜를 발견합니다. 자신의 때를 아는 것, 그리고 그 때에 맞게 사는 것. 정약용은 더 이상 젊지 않았습니다. 그의 몸은 이미 66해를 살아온 몸이었지요. 그러나 그는 자신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벼슬에 나아가 직접 세상을 바꾸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쌓아온 지혜를 다음 세대에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그 일을 했습니다. 자신의 남은 시간을 제자들과 함께하며 책을 정리하며 조용히 보냈습니다.
10. 정약용의 마지막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년에 점점 더 조용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침이면 일어나 책을 읽고, 낮이면 제자들과 이야기하고, 저녁이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누군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께서 평생 이루고자 하셨던 일들은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그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 씨앗이 언제 싹이 날지는 내가 알 수 없지요. 그러나 씨앗은 심었습니다. 그것으로 족합니다. 이 말씀 참으로 아름답지 않나요? 우리는 흔히 자신이 심은 씨앗이 바로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열매가 바로 보이지 않으면 좌절하고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이 심은 씨앗이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열매를 맺지 못할지라도 그것으로 족하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지혜가 아닐까 싶어요. 자신의 노력이 바로 결과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그 노력 자체에 의미를 두는 것. 자신이 한 일이 언젠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는 것. 정약용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 결국 우리에게 이렇게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11. 정약용은 1836년 6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남긴 마지막 글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흙에서 났고 흙을 만지며 살았고 이제 흙으로 돌아갑니다. 흙은 나를 기억하지 않겠지만 나는 흙을 사랑했습니다. 참으로 겸손한 고백이지요. 위대한 학자, 조선 최고의 지성, 백성을 사랑한 목민관. 그런 수식어들은 모두 그가 죽은 후에 사람들이 붙인 것들입니다. 그 자신은 그저 흙에서 나와 흙을 만지며 살다 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이 우리에게 남긴 것은 단순한 학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어떻게 실패를 견뎌낼 것인지, 어떻게 기다림의 시간을 살아낼 것인지, 어떻게 작은 일에 충실할 것인지, 어떻게 자신의 때를 알고 살아갈 것인지, 그리고 무엇보다 어떻게 자신이 심은 씨앗이 자신이 살아있을 때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도 후회하지 않고 떠날 것인지. 정약용은 그 모든 것을 살아내는 방식으로 가르쳤습니다. 12. 지금까지 함께 걸어온 길을 잠시 되돌아보아요. 정약용은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을 때 그 자리에서 다산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는 흙을 만지며 책으로만 알던 세상의 진실을 배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리는 잃었지만 할 일은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의 잘못을 찾기보다 어려움을 헤아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기다림의 시간을 그냥 보내지 않고 자신을 성장시키는 시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작은 일의 소중함을 알았고 작은 일에 충실하는 것이 결국 큰 일을 이루는 길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때를 알았고 그 때에 맞게 사는 법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이 심은 씨앗이 자신이 보지 못하는 미래에 열매를 맺을지라도 그것으로 족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정약용이 우리에게 남긴 삶의 지혜입니다. 13. 이 글을 읽고 계신 지금 당신의 삶은 어떠신가요? 혹시 지금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그런 순간을 지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정약용이 강진의 초가집에서 다산이라는 이름을 얻었던 그 순간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환경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그 환경은 지옥이 될 수도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지금 오랜 기다림 속에 지쳐 계신가요? 그렇다면 다산이 강진에서 18회를 그냥 보내지 않았던 그 방식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리는 시간 속에서도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이 우리를 가장 깊게 만드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내가 한 일이 아무런 결과를 내지 못하는 것 같아 낙심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정약용이 남긴 마지막 말씀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것으로 족합니다. 우리가 심은 씨앗이 언제 싹을 틔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씨앗을 심었다는 사실 자체에 의미를 둘 수 있다면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14. 정약용의 삶을 돌아보면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에게 닥친 고난을 시련이라고 부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는 그것을 공부라고 불렀습니다. 강진에서의 18회. 그는 그것을 시련이 아니라 자신을 갈고 닦는 공부의 시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는 그 시간 동안 어떤 학자보다 더 깊은 공부를 했고 어떤 철학자보다 더 깊은 통찰을 얻었으며 어떤 목민관보다 더 진정한 백성의 삶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시련이라고 부르고 싶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나를 위한 공부의 시간이라고 이름을 바꿔본다면 어떨까요? 그 시간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그 시간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정약용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의 시련은 그의 가장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15. 이제 이 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정약용의 삶의 지혜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아마 이런 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삶은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지만 그 흐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존재하느냐는 오직 나의 몫이다. 정약용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는 벼슬에서 쫓겨났고 오랜 귀양살이를 했으며 자신이 꿈꾸던 개혁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흐름 속에서 자신의 방식을 잃지 않았습니다. 글을 쓰고 사람을 만나고 작은 일에 충실하며 자신의 때를 알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 결국 우리에게 이렇게 오래도록 기억되고 있습니다. 당신도 그러합니다. 지금 당신의 삶이 당신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더라도 그 흐름 속에서 당신이 어떻게 존재하느냐는 오직 당신의 몫입니다. 그 선택을 하는 것, 그 선택을 지켜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정약용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지혜입니다. 16. 글을 쓰는 내내 정약용이 강진에서 바라보던 그 바다와 하늘을 상상했습니다. 그는 아마 아침이면 산에 올라 바다를 바라보았을 거예요. 끝없이 펼쳐진 바다, 그 바다 위에 떠있는 구름, 그 구름 사이로 비치는 햇살. 그는 그 광경을 보며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나의 삶도 이 바다와 같구나. 때로는 거칠고 때로는 잔잔하지만 끝내는 모든 것을 품어내는구나.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폭풍이 몰아치고 때로는 잔잔한 평화가 깃듭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품어낼 수 있는 넓은 마음, 그것이 바로 정약용이 우리에게 보여준 삶의 지혜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삶에 작은 다산의 지혜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좁은 땅이 차가 나는 산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기다림의 시간이 당신을 더욱 깊게 만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심은 씨앗이 언젠가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 당신이 당신의 방식으로 당신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정약용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가르침이니까요.